자, 요 앞에 그 장자 사상을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장자라는 문헌 중에 그 내평 부분을 내가 내 나름대로 번역한 것을 어,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장자라는 문헌이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소요유 편입니다. 소요유가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은 이미 이전 시간에 다 공부한 바가 있죠.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커서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물고기가 아주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원형식으로 장자 내용이 원형식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자인 장자가 자신이 이제 스스로 설정한, 스스로 지어낸 상상의 동물로서 이 곤이라는 물고기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곤이 변해서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그 물고기가 변해서 이제 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아주 크니까 그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된 붕이라는 새도 이제 아주 이제 큰 새라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새라는 이제 상상의 설정입니다. 뭐 그렇다면 앞에 곤이라는 물고기도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가 되겠죠. 이런 곤이라는 물고기가 이제 변해서 이제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하니까 이 붕이라는 새가 세상에서 가장 큰 새다라는 것이죠. 그 어찌나 큰지 붕의 등은 또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새가 커서 이제 몇 천리나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번 날면 그 날개는 하늘에 가득 찬 구름 같았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여 큰 바람이 일면 그 바람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곧 천지이다.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그 호수를 천지라고 하죠. 글자도 내가 이 글자를 쓰죠. 뭐 그런데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백두산 천지를 뭐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중국 사람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당시 이제 백두산 지역은 지금은 중국이 이 만주 땅까지 차지하고 있지만, 이전에 장자가 살던 그 시기에는 지금 백두산이고 알 것이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설상이 아니라 상상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백두산 천지 일리는 이제 없겠죠. 어차피 상상의 이제 설정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새가 날 때 하늘을 보면 공중에는 아지랑이가 안 그리고, 아지랑이, 야마, 글자 그대로 들말인데, 이것은 말은 실제 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봄날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이 자연상에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으로서 아지랑이가 있죠. 아지랑이. 그 아지랑이를 한자말로 야마라 한다는 이야기지 동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지랑이를 야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지랑이가 아른거리고 먼지가 날며 여러 생물이 숨을 쉰다. 그럼에도 저 하늘은 푸르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 붕이 날면서 땅을 내려다 보아도 역시 푸르게 보일 것이 아니겠는가.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다. 한 잔의 물은 겨우 지푸라기만 띄울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바람도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저 붕쇠를 날게 할 수 없다. 바람이 두터워야 붕쇠를 띄워서 멀리 남쪽으로 날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동물, 이게 날 수 있는 동물 중에 작은 동물들은 뭐 조금만 날아도 조금만 어떤 땅에서 조금만 올라도 뭐 어느 정도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붕쇠는 뭐 수천이나 되기 때문에 크기가 수천이나 되기 때문에 그 날갯짓을 하려면 그 날갯짓에 날갯짓에 해당되는 그 바람도 두텁게 새야 된다. 그래야 이제 붕쇠가 하늘로 뜰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높이 올라가고 수직 상승해서 그 다음에 멀리 갈 수가 있다. 작은 작은 새는 수직 상승을 조금만 해도 이제는 수평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새가 아닌 뭐 곤충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은 더더욱 조금 수직 상승해가지고 수평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직 상승을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날아가겠죠. 자, 그 파리나 모기보다 더 큰 그 동물로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종류인 작은 새 같은 이제 경우는 조금 상승해가지고 이제 수평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붕쇠는 아주 크기 때문에 일단 수직 상승으로서 높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수평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미와 산비둘기는, 매미와 산비둘기 같은 작은 존재, 매미라는 곤충, 산비둘기라는 작은 새, 이런 존재들은 이 큰 붕쇠를 보며 우리는 느릅나무, 박달나무 사이를 날다가도 때로는 이르지 못하고 땅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데 쟤는 무슨 필요로 구말리 높은 하늘에 올라 남쪽으로 날아갈까? 쓸데없이 라고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 작은 존재들은 붕쇠 같은 큰 존재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들은 뭐 조금만 날아올라도 되기 때문에 붕쇠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저 쓸데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늘로 높이 올라가느냐? 라고 비웃는다. 작은 존재는 큰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는 원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즉 장자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도를 깨달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아주 소인배들은 그 도를 깨달은 존재의 경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미 그 노자를 이야기할 때 잠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또 장자에서도 또 연관지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사는 아주 하급의 선비는 도를 듣고 웃는다. 중간쯤 선비는 반신반의한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그리고 상사는 그 도를 들으면 아주 열심히 그것을 행한다.
상사도 아직 도를 깨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다가 도를 깨치면 높은 경지가 된다. 그 중에서 아주 하사는 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도를 이야기하면, 즉 진리를 이야기하면 듣고 피식 또는 뭐 그 이상의 어떤 태도로서 이제 우는다는 이야기죠. 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우원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 아주 작은 존재들은 큰 붕괴 같은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어떤 도를 모르는 일반 범인들이 도를 깨친 존재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원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교에 소풍 가는 이는 새끼밥만 가지고 갔다 와도 배는 아직 부르지만 백리를 가는 이는 밤새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를 가는 이는 석 달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저 매미나 산비둘기가 어찌 대부의 뜻을 알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거리에 이제 소풍 가는 이제 사람들은 뭐 그 준비도 뭐 조금만 하면 된다. 더 멀리 가면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 근교에 소풍 가느니 백리를 가느니 천리를 가느니 라고 이야기할수록 그 준비는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근교에 소풍 가는 이가 백리 가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너 그렇게 왜 많은 양식을 준비해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그거는 어떤 그 백리를 가는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백리를 가는 사람이 천리를 가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근교에 소풍 가는 이가 또 백리를 가는 사람에 대해서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천리를 가는 사람한테는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으로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매미나 산비둘기가 어찌 대부의 뜻을 알겠는가? 대붕이 큰 붕새가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그런 뜻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지식은 큰 지식의 범위를 알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보다 긴 수명의 범위를 알지 못합니다. 아침에만 살아있다. 아침에만 살아있다 사라져가는 버섯은 가로살이 버섯이죠. 하루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봄에 나서 여름에 죽거나 여름에 나서 가을에 죽는 매미류는 사철이 있는 한 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초나라 남쪽에 있는 명령이라는 큰 나무는 500년을 한 봄으로 하고 또 500년을 한 가을로 합니다. 상고에 있던 대춘이라는 큰 나무는 8,000년을 한 봄으로 또 8,000년을 한 가을로 했다. 그러니까 짧은 수명의 나무는 보다 긴 수명의 나무를 알지 못, 그 경지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의 나무가 여기 이제 명령이라는 큰 나무 500년을 한 봄으로 하고 500년을 한 가을로 하는 이런 나무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을 모르겠죠.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나무도 대춘이라는 나무의 어떤 경험, 대춘의 나무가 겪는 그런 상을 이해할 수 있겠죠. 대춘의 나무는 8천년을 한 봄으로 하고 또 8천년을 한 가을로 했기 때문에 더 큰 경험을, 더 많은 경험을, 더 많은 것을 이제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은 인간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이런 나무, 이런 큰 나무들이 겪는 것을 더더욱 당연히 겪을 수가 없겠죠. 인간의 수명은 훨씬 짧기 때문에, 어, 이런 명령, 아니, 더 나아가서 대충의 나무가 겪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인간끼리는 본다 하더라도, 인간끼리는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760세를 살았다는 팽조라는 스님에 맞추어 보리하니 또한 슬프지 않으니. 이전에 팽조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760세를 살았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은 아주 이 팽조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생을 산다. 요즘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의술이 발달해서 좀 오래 살아가지고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다. 이거죠. 그런데 760 살았다는 팽조라는 사람,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가상으로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한 것이겠죠. 아까 평균 수명 이야기는 그야말로 평균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 중에서도 지금의 어떤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7, 60세를 살았다는 팽조란 사람이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상의 인물이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760세를 살았다는 팽조라는 스님의 자신을 맞추어 보려 하니 또한 슬프지 않으린가? 왜? 이 팽조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오랜 세월을 산 나무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명령이란 나무, 그보다 더 오래 산 대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인간 중에서도 오래 살았다는 팽조보다도 훨씬 적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 팽조라는 사람에게 비교하는 그런 것을 두고 보면 이 나무가 이 오래 산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진짜 견주어 볼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식이 한 관직에 맞거나 행실이 한 지방에 맞는 정도뿐 아니라 나아가 덕이 한 임금에 맞아서 한 나라의 쓰임을 두고 뽐낸다면 곧 저 매미나 산비둘기와 같은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이 한 관직 정도, 자신의 지식이 한 관직 정도, 행실이 한 지방에 맞는 정도, 그보다 더 나아가 덕이 한 임금에 맞아서 한 나라의 쓰임을 두고 뽐낸다면 아주 작은 존재인 동시에 대붕에 대해서 한 작은 존재인 매미나 산비둘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아주 이제 경지가 높아서 덕이 임금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높은 정도가 되는 장자가 이야기하는 지극한 존재, 지인 정도 되는 사람은 우리 일반 사람이 감히 견줄 수가 이제 없는 경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꼭 비유컨대 매미나 산비둘기가 대붕에 견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원을 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자는 송영자도 가상의 인물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송영자는 그런 무리들을 비웃으며 세상 사람들이 송영자 자신을 칭찬해도 뽐내지 않고 비방해도 의기소침해 하지 않는다. 아주 이제 경지가 높기 때문에 세상에 아주 작은 존재들이 뭐라 해도 아예 신경도 안 쓴다. 맞아요. 붕씨는 매미나 산비둘기가 뭐라 해도 아예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는 영예와 치욕의 경계를 잘 알아서 세상의 평판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일반 사람들이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송영자라 하더라도 아직 자신의 주견을 충분히 확립한 것은 아니다. 저 열자라는 사람은 열자는 우리가 참 이 도가의 역사에 있어서
그 노자와 장자 사이에 활동한 도가사상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일자라는 사람이 존재했는가 하는 데서 학자들이 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 열자는 그 책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과 또 관계 있는지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장자 책 속에 나오는 이 열자는 아마도 어떤 가상의 그 존재로서의 열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좀 이제 아는 일반 사람의 행동하고는 좀 이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열자는 그보다 경지가 높아서, 즉 송영자라는 사람보다 경지가 더 높다는 얘기죠. 더 높아서 바람을 타고 날며 자득하며 보름 동안을 다니다 오기도 하지만 그 역시 걷는 것을 면했지만 아직 바람에 의존하고 있어 완전히 자유를 얻지는 못했다. 가상의 존재죠. 가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땅 위를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송영자는 땅 위를 걸어가는 정도인데 이 열자는 송재보다 경제 높아서 바람을 타고 난다. 바람을 타고 날아서 걷는 것을 면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바람을 타지만은 바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다.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바람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조차도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바람을 타고 육기의 변화를 부리며 무궁에 노리는 이는 또 무엇에 기댈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지인은 무기하고 지극한 존재는 장자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경지가 높은 이상적인 존재죠. 지극한 존재는 무기하고 자기가 없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초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인은 무공하고, 신인은 공이 없다. 이 공 자체가 없다. 공이 없다. 아무런 공을 못 쉬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인. 신묘한 존재, 신묘한 사람인 신인은 무공하고 공이 없다. 공을 초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적인 공을 초월하고 초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또 이상적 존재인 성인은 무명하다. 이름이 없다. 맞아, 어떤 노자에서 도는 이름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인은 혹시 어떤 장자가 말한 바 이 도가 있어서 큰 도의 경지에 이제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도의 속성을 표현하는 무명, 이름이 없음, 무명이라는 말로 성인의 경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무기하고 신인은 무공하고 성인은 무명하다. 요임금은 천하를 허유에게 이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이미 전에 이야기한 바 있죠. 옛날에 이제 은자의 원조 허유, 그리고 허유의 친구 소부 또는 소보라고 하기도 하고, 허유와 소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이양을 했다 이죠. 요임금은 천하를 허유에게 이양하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미 이야기한 바,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이양하려 하니까, 허유가 더러운 천하를 이렇게 넘겨주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더러운 말을 들었다. 더러운 천하를 물려주려는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면서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귀를 씻었다 그랬죠.
그 시냇물에 길을 씻고 있으니까 친구인 소부 또는 소보가 그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냇가에 왔다가 허유가 그 길을 씻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 라고 물으니 요 임금이 내한테 더러운 천을 맡으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소보가 이제 소를 끌고 이제 물을 먹이려다가 그 소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그 상류로 올라가니까 허유가 왜 그러냐 하니까 자네가 요 임금이 더러운 천하를 맡으라는 더러운 소리를 들은 그 더러운 길을 씻은 그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상류로 소를 끌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전에 한 바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요임금과 허유의 대화가 이제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나 달이 나와 있는데도 횃불을 끄지 않는 것은 그 빛에 곤란한 일이 아니요. 때에 맞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논밭에 물을 대고 있는 것은 그 못에 수고로운 일이 아니요. 그대와 같은 이가 났으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인데 내가 여전히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지요. 그러니 부디 천하를 맡아주시오. 라고 허유한테 이 허유가 말하였다. 그대가 천하를 다스려 천하는 이미 잘 다스려지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나는 이름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겠소. 이름이란 실의 빈객에 불과한데 손님이요. 게스트. 빈객, 이름이란 실의 빈객에 불과한데 내가 빈객이 되란 말이요. 그러니까 헛된 이름이란 이야기죠. 뱁새는 깊은 숲에 살아도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배만 채우면 좋카오. 돌아가시오 임금이시여. 나는 천하에 대해 할 아무런 소용이 없소. 요리사가 아무리 음식을 못 만든다 해도 제사 지내는 이가 그 일을 대신할 수는 없어. 나는 그 세상과 감사하기 때문에 난 천하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 내가 당신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뱁새는 깊은 숲에 살아도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우리가 숲이 참 많지만은 뱁새가 아무리 날아다니도 뱁새가 나뭇가지 앉을 때 그 숲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죠. 나뭇가지 하나면 된다 이야기죠. 또 두더지가 강물 그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황하든 뭐 다른 강물이든 두더지가 황하를 마신다 해도 배만 채우면 좋던데 아무리 황하물이 많고 큰 강물이 많다 하더라도 두더지가 그 강물을 다 마실 수는 없죠. 즉 강물 아무리 먹어도 두더지는 자신의 배만 채우면 좋하다 이때.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참 돈 많은 부자들이 있죠. 엄청난 재물들이 있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그런 부자들이 있죠. 그 부자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아주 돈 많은 미국의 그 부자들이 있죠. 그리고 저 아랍의 뭐 어떤 그런 부자들이 있죠. 그런 부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부자들이 하루에 3끼를 초과해서 먹으면 배탈 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3끼밖에 못 먹는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을 그렇다고 옷을 첩첩이 껴입을 수는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집을 갖다가 크게 짓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집이란 그것을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집 안을 다 돌아다닐 수 없겠죠. 피곤해서 어떻게 돌아다니냐.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자신이 거기에
뭐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발바닥, 두 발바닥에 해당되는 것밖에 참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잠을 잔다. 잠을 잔다고 해가지고 엉망뒹굴뒹굴 하면서 돌아다닐 수 없죠. 자신이 누워있는 자기 몸뚱아리의 크기만큼 밖에는 점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무리 돈이 많았어, 평생 아무리 써봤자 그 돈 다 쓸 수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참 욕심이 많아가지고 탐욕이 커서 많은 것을 더 가지려 한다. 역시 이제 뱁씨가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두더지가 배만 채울 정도의 물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동안에 그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다. 그 자체가 참 죄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욕심내봤자 뱁새가 깊은 숲에 살면서 나뭇가지 하나면 되고 두지가 황한 물을 마신다더러 배만 채우면 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참 욕심을 줄이면 모두가 참 좋은데 이 세상에는 참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러니까 이제 허유는 말하자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욕심 없다. 천하. 큰 거 필요 없다. 그냥 내 자신 생활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면 된다 하는 이야기죠. 실제 보면 나중에 이때 이제 장자가 있던 이 시대, 지금 이 글을 쓴 장자가 있던 증국시대를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그 증국시대의 진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죠. 그 통일한 그 진나라 왕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이제는 진시황제다. 뭐 이렇게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이제는 부르도록 스스로를 진시황제라고 부르도록 했죠. 근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천하, 의 땅덩어리, 그것을 자신이 다 가지고 있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죠. 아무리 그래봤자 자신이 있는 궁궐에 있는 부분, 자신이 두 발바닥을 짚고 있는 그것만 그것밖에 점유 못한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게 다 이 천하가 모두 내 것인데 라고 하면서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순시를 했습니다. 천하를 돌아가면서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참 이제 순시하는 동안에 순시하는 동안에 그냥 그 순시하는 여러 술의 행렬을 가지고 이게 자신을 시종하고 호위하는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대행렬로 이제 천하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여행의 여독이 이제 커서 그러다 결국은 이제는 객사해 버렸습니다. 술에서 객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지도,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땅덩어리를 확인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참 탐욕이죠, 탐욕. 그리고 견호가 윤숙에게 물었다. 이 견호란 사람, 윤숙이라는 사람을 또 가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는 저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의 말은 크기만 할 뿐 사리에 맞지 않고 밑도 끝도 없었어. 마치 은하수와 같이 끝없는 것을 보는 듯하고 황당무계하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좀 황당무계하다니. 그런 이제 견훤한 사람이 연숙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연숙이 그 말이란 무엇을 두고 이러는 것이오? 라고 묻자 견훤은 이어 말하였다. 막고야 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이 막고야, 이 막을, 이 막자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묘자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고자는 그냥 뭐, 별다른 다른 학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야자라 했는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화살을 쏘고 총을 쏠 때, 쏘다 사자입니다. 사기 갈 적의 사자입니다. 그럴 때 흔히 일반적으로는 많이 읽는 음은 3이다. 그래서 맞고 살아 할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고 야, 또 어떤 학설을 봐서는 묘고야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맞고야라고 읽겠습니다. 막고야라는 산이 있었는데 막고야 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앞에 신인이 있었죠. 신인이 살고 있는데 그 살은 피부의 그 살이죠. 피부에 살고면 피부와 그 피부 밑에 있는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살이라고 해요. 살. 그 살은 얼음이나 눈같이 희고 처녀와 같이 부드럽고 아름답다. 오곡을 먹지 않고 다만 바람과 이슬을 마시며 구름이 기운을 타고 나는 용을 부리며 이 세상의 바깥에서 논다. 그 정신을 집중하면 만물이 병들지 않고 해마다 곡식이 있는다는 등이요. 미친 말로 여기죠. 믿을 수가 없어. 자, 이 접여가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접여라는 사람은 우리가 공자와 그 주변 인물의 은행을 적은 논어라는 책에 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초강 접에 해가지고 초나라의 미치광이 접여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니까 참 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자를 참 비웃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비웃는 말이 나옵니다. 봉의하면서 공자를 봉의에 비유해서 뭐 그만두어라, 천하 돌아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제는 은자 이야기할 때, 공자 시대의 은자 이야기할 때 이제는 초강 접여 이야기를 한다. 그 접여가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는 견호가 들었다. 그 견호가 들어보니까 이거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연수하게 이제 접이라는 사람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 이에 연숙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겠죠. 장님은 아름다운 색깔과 함께하지 못하고 귀머거리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하지 못하고 몸에만 장님 귀머거리가 있겠소. 인식에도 그런 면이 있으니 그대와 같은 경우요. 그 사람, 그 덕은 만물을 포괄하여 하나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접이라는 사람은 이 경지가 높다. 경지가 높다. 그래서 그 사람, 접이라는 사람, 그 덕은 그 덕은 만물을 포괄하여 하나로 알 수 있어. 접이라는 그 사람, 그 덕은 만물을 포괄하여 하나로 알 수 있어. 설령 세속의 인간들이 그에게 세상을 다스려 달라고 한들 어찌 골치 합벽에 천하에 관여하겠어. 그런 신인은 외물이 상하게 할 수 없어. 하늘에 이를 만큼 큰 불이 나도 빠지지 않으면 큰 가뭄이 나서 쇠와 돌이 녹아 흐르고 흙과 산이 타더라도 뜨거워하지 않소. 그의 때나 찌꺼기만 가지고도 요나 숨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어찌 세속의 사물에 관여하겠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경지가 높았어. 그 경지 높은 그 사람의 말을 네가 낮은 네의 경지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매미나 산비둘기가
대봉의 뜻을 알지 못하시 이제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어떤 송나라 사람이 장부라는 이게 모자, 옛날 사람이 쓴 모자, 그걸 관이라 하죠. 그 이름,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자 중에서 이제는 이제는 장부라 이름하는 그런 이제는 모자. 장부라는 관을 팔러 울나라에 갔지만 그곳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하고 문신을 하고 있어 소용이 없었어. 그러니까 머리를 짧게 하기 때문에 모자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장보라는 어떤 그런 모자도 필요 없듯이 이같이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높은 경지를 이야기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요는 천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세상의 정치를 바로잡고 막고야 산 분수라는 강물이 강물 이름, 어떤 강물 이름 중에 이제 분수라는 강물이 있다는 거죠. 분수 북쪽에 가서 네 신인을 만나고는 자기도 모르게 천하를 잊었다 하오. 그러니까 경지가 낮은 사람은 경지가 높은 사람을 이제 이해할 수가 이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라는 사람도 요임금도 자신은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사람 천재지만은 그러니까 참 막고야 산에 있는 네 사람의 네 사람의 신인을 만나고는 참 자신이 저 사람들보다 경지가 낮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신을 만나고 나서는 참 내가 참 몰랐던 그런 세상이고 몰랐던 경지 사람이구나 해서 자기는 모르게 천하를 잊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숙이 견호에 대해 가지고 견호 네가 참 제비의 말을 듣고 참 네가 경지가 나서 이해를 못한 것이지 그 사람 말이 황당무계한 것이 아니다. 네 스스로 아주 낮은 경지에 있다는 걸 깨달아. 그 이야기. 다음 이야기. 해자, 즉 해시. 우리가 그 명가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 이제 해시가 있다 그랬죠. 그 해시, 높여서 해자. 그러니까 해시와 장자, 해자와 장자. 그러니까 같이 본명을 이야기하면 해시와 장주가 친구 사이에 그랬죠. 즉 해자와 장자가 친구 사이에 그랬죠.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해자는 이제 명가니까 어떤 명과 실 이런 것을 따지고 했다. 아니 명과 실을 따지는 게 아니지. 명가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명가실을 따지는 것은 유가적 정명론의 이제 입장이고 명가는 실과 상관없는 명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이 해시하고 이 장주는 좀 이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제 많았죠. 해자가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내게 큰 조롱박 씨를 주었네. 나는 이것을 심어 수확하니 열매가 5심이 되었네. 음료를 담아보니 그 굳은 것이 혼자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고 쪼개어 표주박을 만드니 텅 빈 것이 크기만 크고 쓸데가 없어 깨뜨려 버렸네. 그러니까 큰 조롱박 박의 종 중에서 이제 조롱박. 우리 조롱박 하면 아주 좀 작은 것으로서 그걸 반으로 쪼개어서 그 옛날에는 이제 물 뜨는 그 표주박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죠. 쪼개기 전의 상태로는 또 꼭지 부분을 따서 옛날에는 물병으로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아주 큰 이제 조롱박이 있었다. 아주 큰 조롱박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뭐 그냥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컸어. 막 쓸데없이 깨뜨려 버렸다라고 해자가 그러니 어, 그렇게 해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장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장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자네는 정말 큰 것을 쓸 줄을 모르는구만. 어떤 송나라 사람이 손이 트지 않는 약을 만들었네. 그 집은 대대로 솜을 물에 씻어 말리는 일을 하여 손 트지 않는 약을 만들게 되었지. 어떤 고객이 그 말을 듣고 그 비방을 백금을 주고 사겠다고 하였네. 그래서 가족을 모아서 의논하면서 말하길 우리 집안은 대대로 솜 씻어 말리는 일을 해왔지만 그 수입은 몇 금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백금을 벌게 되었으니 팔았으면 한다고 하였지. 그 고객은 이 비방을 얻어 오나라 왕에게 그 약효를 선전하였는데 마침 울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 오나라 왕은 그를 장수로 삼았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울나라와 수전을 하면서 크게 이겼네. 손트지 않는 약 덕이었지. 오나라 왕은 그 공을 높이 쌓아 그에게 땅을 떼어주어 그를 봉하였지. 손트지 않는 약을 활용한 것은 같은데 한쪽은 봉지를 받았지만 한쪽은 여전히 솜니를 면치 못했네. 그 용법이 달랐기 때문일세. 그런데 자네는 5섬짜리나 되는 큰 조롱박을 가지고도 그것을 가지고 큰 술통을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워놓고 배를 삼아 유유히 타고 논일 생각을 하지 않고 표주박으로 만들기에 쓸데없음만 근심하니 자네는 참으로 옹졸하고 통이 작구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한잔 비유적인 이야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손 트지 않는 약을 막 활용하는 것도 좀 이제는 아주 작은 뭐 장사 마인드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나 큰 장사 마인드로 활용하는 거나 뭐 이제 그 격이 이렇게 스케일이 다른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에도 보면 동일한 우리가 경제적인 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작은 돈을 벌거나 큰 돈을 벌거나 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장자는 뭐 원래 뭐 이 세속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장사하는 일, 뭐 그런 일이 이제 자신의 말의 어떤 주 핵심이 주 핵심이란 것은 예, 뭐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해자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이해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조롱박이라는 것을 가지고 큰 조롱박인데 해자는 그 조롱박이라 하는 것은 오로지 말하자면 표적 만드는 그런 용도 밖에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해가지고 조롱박으로 못 쓰면 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고의 전환을 해라. 발상의 전환을 해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 조롱박이 크면 큰 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면 큰 대로 크기 때문에 큰 술통을 만들어 강과 호수에 띄워놓고 또 크니까 사람도 탈 수 있고 배로 삼아서 이렇게 타고 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 뭐 큰 조롱박이 뭐 있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여기 보면. 근데 그 조그만 있다 치면 그것을 왜 하나의 어떤 꼭 표주박으로만 사용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이게 특정한 생각만 가지고 그 모든 어떤 사부를 다느냐 크면 큰 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어떤 그 스케일이 차이 됩니다. 도의 경제에 있는 큰 경제에 있는 사람과 작은 경제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자면 사고의 폭이 스케일이 이렇게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해자는 또 장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내게 누리장나무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굵은 줄기는 울퉁불퉁 혹이 있어 먹줄을 댈 수도 없고 그 작은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규구도 될 수 없었어. 규구라는 말은 규는 이전에 그 원을 그리는 도구고 구는 네모를 그리는 그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규는 오늘날 막 컴퍼스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도구였고 구는 어떤 뭐 그냥 자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도구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구라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 그 뭐 사물의 어떤 하나의 규격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이게 그 구가 그 이제 자인데 뭐 규가 합쳐서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이 잣대나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규란 말은 이제 어떤 것의 이제 잣대라는 것에서 그다음에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법칙이란 규칙이나 법칙이란 그 의미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현대어에서도 중국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규구 중국 발음을 해가지고 꾀쥐 해가지고 꾀쥐라 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단체의 어떤 규칙 규칙 규정 같은 것을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규구는 어떤 사물의 이제 규칙이기도 하고 어떤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말 그대로는 그냥 규는 원을 그리는 도구, 구는 네모를 그리는 도구 그런 것인데 의미가 이제 더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는 그야말로 원 의미 그대로 마찬 원을 그리는 규는 원을 그리는 도구고 구는 그 네모를 그리는 도구로서 말하자면 어떤 작도 뭐 설계하는 데 있어의 작도의 도구 설계하는 데 작도의 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의미로서 해서 그 작은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규구도 될 수 없었어. 그러나 컴퍼스나 그 자를 댈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구불구불해서 길에 세워두면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네. 근데 규구는 이제 옛날에 목수가 이제 사용했죠. 나무에다 일단 그 규구를 이제 대서 일단 목재로서 그 나무를 활용할 때 규구를 대서 그 나무의 그 치수를 재고 또 거기에 그 맞춰서 그 자르고 다듬어서 이제는 목재로서 이제는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규구는 옛날에 말하자면 목수가 사용하는 그 도구였다 이야기죠. 근데 그 누리장나무는 막 그 줄기가 울퉁불퉁해서 먹줄을 대서 앞에 먹줄도 이제 그런 거죠. 먹줄도 옛날에는 쭉 선에다가 요즘도 그렇게 쓰는 모니까 내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썼습니다. 내 어릴 때 그 앞집에 목공소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 구경도 뭐 어떻게 하는 구경도 하고 그 친구 집이었어. 친구 아버지가 목수로서 이제 먹줄된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실이 쫙 먹물 이 들어있는 이제는 그 실이 딱 그 감개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쭉 꺼내서 길게 어떤 하나의 어떤 긴 선을 갖다가 한꺼번에 딱 끌 때 그냥 자를 내가지고 선끝 잡고 거기에 먹줄을 팽팽하게 해서 탁 튕기면 그대로 선이 쫙 그대로 꺼지는 그런 도구인데 근데 누리장나무란 나무가 울퉁불퉁해가지고 고든 선을 그릴 고든 선을 먹줄을 댈 수도 없고 일단 울퉁불퉁해서 먹줄을 댈 수 없고 구불구불해서 규구도 될 수가 없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에 세워두면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길에 세워두면 목수가 쳐다보지도 않네. 이제 보니 자네의 말도 그 나무처럼 크기만 하고 쓸데없어 모두에게 버려질 것이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는
큰 어떤 이제 그 조롱박 이야기에 있어서 장자가 뭐 크게 뭐 그것을 갖다 크면 큰 대로 뭐그 배처럼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니 그 말 또 다시 이제 해자가 이제 장자에게 이제 다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니 말은 어떤 마찬 황당무계하다 이야기죠. 황당무계하다. 황당무계에서 쓸모없는 울퉁불퉁한 꾸불꾸불한 쓸모없는 장납 장난하나 마찬가지다.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누리장군은 마찬가지다. 네 말은 누리장군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다. 라고 이렇게 빈증된 것이죠. 그래서 자네 말은 모두에게 버려질 것이네. 쓸모없어 모두에게 버려질 것이네. 이런 이야기죠. 그러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살쾡이나 족제비를 본 적이 있는가? 몸을 숙여 엎드리고선 나단이는 닭이나 쥐 같은 작은 짐승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을만 하면 어디든 다니기를 주저하지 않네. 그렇지만 그러다가 결국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게 되지. 그런데 보게나 털 긴 들소란 놈은 하늘에서 드리워준 구름같이 크지만 살쾡이나 족제비같이 쥐를 잡지는 못하네. 지금 자네는 큰 나무가 쓸데없다고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것을 무하유의 마을, 무하유, 글자 그대로 무, 없다, 하, 없지, 유, 있다 하니까 어찌 있음이 없다 하니까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 있음이 없다 하니까 어찌 있을 수 없다 얘기죠. 어찌 있음이 아니죠. 어찌 있음이 없다 얘기죠. 어찌 있음이 없다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가공, 상상의 어떤 그런 상상의 의미를 띤 말입니다. 무하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하유의 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말. 옛날에 그 토마스 모어가 상정한 그 이상사회를 유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라는 말도 말 그대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하유가 따지고 보면 어떤 그 말 그대로 유토피아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마을. 그래서 광막의 들에 심어 광막 아주 텅 비고 크다는 이야기죠. 광막의 들에 심어서 아주 넓은 들에 심어서 옛날에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한 노래가 있습니다. 광막의 들에 심어 넓은 들에 심어 그 곁에 방황하고 무의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얘기죠. 무의하고 그 아래 소요하며 무의 소요 그 도가적인 말이면서 특히 장자적인 말이죠. 낮잠이라도 자지 않는가. 그 나무는 도끼에 잘려 일찍 죽을 일도 없고 사물에 해를 끼칠 일도 없으니 쓰일 만한 데는 없지만 어찌 곤란하거나 고통받을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쾡이나 족제비는 아주 날쌔게 이렇게 다른 닭이나 그 쥐 같은 그런 작은 짐승도 잡을 수 있는 그 사냥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 죽게 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봤자, 능력이 있어봤자 결국은 그 작은 짐승 잡는 그런 어떤 능력과 소질은 있지만은 결국은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는다. 그런데 큰 그 털긴 들소는 그냥 유유자적하게 하늘에 들여준 구름같이 있으면서 살쾡이나 족제비 같은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냥 조용하게 큰 들에서 이렇게 이제 구름같이 크게 쭉 있으면서도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살쾡이나 족제비 같이 그런 식으로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기는 한다. 지금 자네는 큰 나무가 쓸데없다고 걱정하는데 쓸데없으면 또 그것을 갖다가 목수가 사용하는 그런 용도만 생각하느냐. 목수가 사용하는 그런 용도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박 같은 거 봐. 예, 그런 어떤 그 조롱박 같은 것, 꼭 그 무슨 그 표주박 만드는 어떤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식으로 꼭 고정된 사고만 가지느냐? 발상의 전환을 왜 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 말하자면 어떤 그 누리장나무도 넓은 들에 심어서 그 속에서 소유하면 낮잠이라도 그 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나무라는 것이 목재 용도로만 써야 되느냐. 그 심어놓고 꾸불꾸불하지만 심어놓고 그 아래서 그 그늘에 낮잠 자는 용도로도 쓰고 그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오늘날도 무슨 조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하면 다 되니까. 그래 꼭 목재로만 생각하느냐. 그럼 심어놓고 그 속에서 유유히 산책하고 낮잠 자고 하면서 즐기면 되지 않냐. 그 아래 소유하면 낮잠으로 자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이런 측면이 있지 않냐. 살쾡이나 그 족제비는 사냥하는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덫이나 그물에 걸려 죽는데 나무도 쓸모가 있으면 오히려 도끼 잘려 죽는다. 누리장나무는 울퉁불퉁 구불구불해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목수의 관심을 갖지 못한다. 목수의 관심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냐. 목수의 관심을 받는 정도로 목재의 효용 가치가 있으면 일찍 나무꾼이 그 도끼 잘려서 죽는다. 도끼 잘려서 그 다음에 또 목수에 의해서 이제는 또 이제는 또 목재로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또 잘린다. 그러니까 나무꾼 목수에 의해서 죽는다. 그런데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누리장나무는 이 나무꾼이나 목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 오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도끼 잘려 일찍 죽을 일도 없고 나무에 해를 끼칠 일도 없으니 쓰일만한 데는 없지만 어찌 곤란하거나 고통받을 일이 있으리요. 그래 쓰일만한 것을 갖다가 그 인간 그중에서 나무꾼은 목수 기준으로 생각하냐. 그 자체가 아주 참 그 나름대로의 이제 용도가 있고 또 그리고 목재로 사용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목숨을 보존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